자, 이제 계산 문제가요. 여기서 계산 문제는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 또는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는 거, 이게 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거는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뭔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뭔지, 요거 구별하는 게 주로 이제 포인트고요. 다음에 이제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중간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정만 제대로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 14, 15, 16, 17번까지 18번까지인가요? 18번까지가 계산 문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문제가 13, 14, 15번, 16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15번, 16번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17번, 18번이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인데 세후현금수지 계산하는 걸 하면은 뭐 세전현금수지 계산은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5번을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뭐 사실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항목 골라내기 문제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만 내면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화재보험료 포함되고 소득세 포함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도료는 포함되죠. 개인적인 업무비는 포함 안 되고요. 전기료는 포함되고 소유자급여 포함 안 되고 부채 서비스세 포함 안 되잖아요. 재산세는 포함되고.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만 계산하면 위에서부터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2,300에다가 수도료도 하면 2,500이죠. 전기료도 하면 2,700에다가 재산세도 하면 3,000이죠. 그래서 3,000 빼면 7,000. 뭐 이런 건 이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16번도 마찬가지예요. 16번도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것은 대체로 어렵지 않아요. 순영업소득은 이제 가유순까지잖아요. 가유순. 그죠? 가유순까지고 주로 이제 그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16번은 약간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건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유효임대면적 비율이라는 요 놈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2,000제곱미터를 다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라도 임대할 수 있는 거는 80%밖에 임대를 못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그럼 이제 1,600이 되겠죠. 미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1,600제곱미터를 임대할 때 100% 다 임대하면은 제곱미터당 5,000원으로 이제 임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여기까지가 가능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뭘 반영해야 돼요? 기타 소득이나 공실 및 불량부채 총납금 반영해야 되죠. 기타 소득은 없고 평균 공실률이 있잖아요. 평균 공실률 10%가 있으니까 유효 총소득은 여기까지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0.9를 한 거, 10%를 빼지 말고 0.9를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있죠. 영업경비 비율이 50%잖아요. 유효 총소득 기준, 그러니까 요거 기준, 여기까지 계산한 것 기준에서 50%가 경비니까 순영업소득은 여기까지 곱해서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채 수입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지금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동그라미 무시하면 돼, 이런 거. 동그라미 무시하고 숫자만 보면 돼, 숫자. 근데 5가 있잖아, 5가. 5와 8을 곱하면은 40이죠. 4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5와 4 있잖아요. 2죠, 2. 동그라미는 없어요. 그냥 2, 4죠. 그러면 4, 9, 36. 36 찾으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무시해요. 곱하기로만 돼 있을 때는, 동그라미 무시하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4, 9, 36, 360이죠. 5번 찾으면 되는 거예요. 36. 배열 순서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5가 있으면은 저는 5를 제일 먼저 계산해요. 5가 있는 거를. 왜냐하면 5는 짝수하고 곱해버리면 사라지거든요. 5는 짝수하고 곱하면 사라지잖아요. 5, 8이 40이잖아요. 40. 0은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4만 남잖아요. 여기 또 5가 있으니까 5 곱하면은 20, 2만 남잖아요. 2만. 여기도 2만 있잖아. 2, 9, 4, 9, 36. 곱으로만 돼 있을 때, 나누셈이나 곱셈으로만 돼 있을 때는 0은 무시하라고요. 0. 이런 0 말고 405 이런 0 말고 앞뒤로 있는 0은 무시하고 해도 된다고요. 몇 번째 했는데도 지금 안 믿어 사람들이. 예? 그렇죠. 뭐 문제마다 이건 다르겠지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배열 순서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 0은 다 없애버리고 숫자로만 해도 배열 순서는 다 맞게 돼 있어요. 됐죠? 다음에 그 18번, 19번, 17번, 18번을 보시면은 세후연금수지죠. 18번은 세후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유순전후잖아요. 요걸 묻는 거죠. 요걸. 근데 세후를 물을 때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소득세율을 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득세율을 줬다는 얘기는 직접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순에서부터 알려줬으니까 이 가유는 알 필요 없죠. 이게 1억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재산세가 있죠. 이 재산세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순운영소득 계산하기 전에 위에서 뭐를 빼서 순이 됐어요? 영업경비를 빼서 순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영업경비 안에 재산세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업수지 계산할 때는 함정을 많이 줘요. 필요 없는 자료를. 그럼 바로 뭐만 빼면 되는 거예요. 순에서 전 내려갈 때는 원금이자 빼면 되잖아. 원금이자. 그죠? 근데 거기 연간 융자 월 부금이라고 돼 있죠. 연간 융자 월 부금이라고 돼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원금이자. 원금이자. 그게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3천인 거죠. 7천을 빼니까. 원금이자를 빼니까. 이게 저당 지불액이 7천이다 이 말이에요. 연간 융자 월부금. 부채 서비스계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표정이 거의 넋이 나갔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을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순대이감으로 와야 되죠. 여기가 1억. 대체충당금은 언급이 없죠. 이자가 얼마 이자? 이자가 5천으로 돼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500으로 돼 있고 여기 5천, 여기 500. 그럼 얼마예요? 5,500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 5,500. 여기다가 곱하기 0.3이에요. 0.3이죠. 아닌데 과세 대상은 4,500이죠. 5,500을 빼니까 그러면 3, 5, 15, 3, 4, 13이죠. 1350. 여기 1350을 빼는 거죠. 3000에서 1350 빼니까 1650이 남나요? 이렇게 1650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기출문제에서는 19번만 좀 보겠습니다. 그 19번. 자, 19번처럼 출제된 게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거예요. 요 정도가, 요 정도의 난이도는. 지금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수년제 가치는 묻고 있죠. 19번이 이제 묻고 있기는 수년가를 묻고 있어요. 수년가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빼야 되죠. 이렇게 빼야 돼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은 이제 1000이라고 마이너스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1000이 나가는 거고, 130, 1430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5년, 여기 1, 2, 3, 4. 요때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요거 무슨 개수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돈이 반복될 때는 일시불 아니죠. 목돈 계산해야 돼요? 푼돈 계산해야 돼요? 똑같은 게 반복될 때는 목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잖아요. 계속 늘 일시불이다 아니다, 목돈이다 푼돈이다. 언제 목돈? 현재 목돈. 몇 년짜리 필요해요? 4개인데 왜 5년짜리 나와요? 4년짜리가 있어야죠. 요거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요. 하나니까 하나만 따로 있으면. 맞나요? 요거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필요하죠. 요거 몇 년짜리? 5년짜리요. 5년 뒤니까.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자료를 줄 때 할인율은 연 10%인데 이때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가 3.79079,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620921이에요. 전부 다 몇 년짜리 줬어요? 전부 다 5년짜리 줬죠? 근데 여기는 이게 똑같은 게 몇 번 반복해요? 4번 반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분리해야 돼, 분리. 이렇게. 그래서 5개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130에다가는 뭘 곱하고 3.79079를 곱하고 1300에다가는 0.620921을 곱해야 돼요. 1300에다가는 1300은 10 곱하기 130이죠. 1300은 10 곱하기 110을 이쪽에 곱해요. 여기다가. 그럼 6.2091 되죠. 6.2091. 여기도 130 있고 여기도 130 있죠.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3.79079 더하기 6.20921 더하면은 빵 10이 되죠. 130 곱하기 10 1300이에요. 그럼 1300이면 1000 빼면은 300이 되죠. 그래서 수년가는 300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하면 돼요. 계산기를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300이 나옵니다. 수년가가 300.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분리하는 거. 1430을 130과 1300으로 분리하는 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면 돼요. 투자 분석 기법은, 자, 이런 정리.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에는 이제 할업이가 있죠. 할업이.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업이. 할이 뭐예요? 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모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모두 5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3가지는 이론 정리까지도 돼 있어야 돼요. 순순에는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나머지 두 가지가 연평균 수년가와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현가가 다 들어있죠. 현가가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모두 현가가 들어있는 게 모두 세 가지. 나머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을 더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년가가 뭐예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죠. 뭐예요?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이죠. 이거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그 지문을 만들 때 이걸 현가가 아니고 미래가치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거나 또는 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유출현가합에서 유입현가합을 뺀다. 이렇게 하거나 작년에 수익성 지수에서 그렇게 했어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입현가합을 유출현가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유출현가합을 유입현가합으로 나눈다.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었어요. 분모 분자를 바꾼 거죠. 위치를 바꿔서.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수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거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각각이 뭔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돼요. 뜻이 뭔지.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예요? 물으면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이 기본. 그러면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제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영업수지뿐만이 아니라 지분 복귀액도 계산해야 돼요. 얘네들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따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세후소득을 기준, 세후소득.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세후소득, 세후소득. 그러니까 뭘 계산하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을 다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매년 세후 현금 수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중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후예요, 세후. 5년을 운영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이제 할인율이 뭐냐? 각각의 방법의 할인율. 이 위에 두 가지는 할인율이 뭐고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인 것보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 것이 이론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 이런 이제 어려운 게 나오죠. 상호 배타적 투자는 어떤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있을 때. 가용자금에 제한이 있을 때 수년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 투자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서로 다를 때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또 수년가법은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 점이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이 또 갖고 있는 단점에 복수의 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 것이 더 우수하고요. 이거보다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최근 10년간 그런 거는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운 거는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몰라도 사실 시험 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화폐 시간치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걸 엄청 많이 물었고, 그리고 이 뜻을 많이 물었어요. 뜻. 그 다음에 이거 0, 1 이거 많이 물었고, 이런 걸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게 출제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노란 걸로 쓴 거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다만 여기는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용어가 많을 뿐이에요. 여기 승수법과 뭐가 있어요?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법은 투자된 자본이 회전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런 거 보는 거고, 그러니까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은 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고,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되고,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세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승수는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에 의미가 있는데,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다. 그리고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고,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에서는 총자산 회전율 했고요.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두 개. 중간에 두 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종합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종합 환원율 역수관계 있고, 세전임금 수지 승수와 지분 배당률 역수관계 있고, 마지막 세후는 세후 그냥 그대로, 세후 승수는 세후 수익률과 역수관계. 이거 역수관계.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아까도 했죠? 대부 비율. 이거는 남의 거 비율이죠. 대부 비율, 남의 거 비율,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용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 다 동요가 많은데 뭐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부채 비율은 다른 거다.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이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죠. 이거는 순영업 소득이 클수록 좋은 것하고 마찬가지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다. 예,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죠. 채무 불이행률은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 소득하고 짝짓기 하는데,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하고 짝짓기 하는데, 채무 불이행률은 그 위에 있는 유효 총소득하고 짝짓기 하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은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 둘 모두를 감당해야 돼요. 얘는 작을수록 좋고요. 얘를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해요. 손익분기율.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 있거든요. 영업경비는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그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던 것이든, 또는 가능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것이든, 문제에서 주는 대로 푸는다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든 가능총소득이든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이 이제 손익분기율이라는 게, 일단 유효총소득,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이다 감당이 되어야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아무튼 이렇게 비율 분석법까지 여기서 이제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지분 배당률, 종합 환원율, 총자산 어떤 게 나왔을 때 투자액이 총투자액이 나오느냐, 지분 투자액이 나오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세전이냐 세후냐 또는 총소득이냐 순소득이냐 요 짝짓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이론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론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1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이론들의 가장 기억해야 될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4쪽에 1번, 2번 문제 중에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순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세후 현금 유입의 현가합,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현금 유출의 현가합 비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에서 요구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맞나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거,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에 대한 표현이죠.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맞죠?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하죠. 맞고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란 현금 지출의 현가합에 대한, 자,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개 나올 때 A에 대한 B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분모가 뭐란 말이에요? 현금 지출의 현가합, 유출 현가합이 분모잖아요. 유출. 그죠? 유출 현가합분의 분자의 유입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또는 유입 현가합을 유출 현가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모 분자를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맞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3, 4, 5, 6번 중에서는 4, 5, 6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4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것이며,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맞나요? 지금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미래 예상 수입과 예상 수입 합과 예상 지출의 합을 갖도록 하는, 즉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그냥 미래 예상 수입 합하면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있어요. 지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기 때문에 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가.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어 그럼?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기대 수익률이 사용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이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말이 안 되죠.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 거죠. 맞나요?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순현가법에서 채택 여부의 기준은 순현가가 1 이상이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한다. 순현가는 0이죠. 0. 순현가가 0 이상이면 채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순현가법은 운영시의 세후 현금 수지에 처분시의 세후 지분 복귀액을 더하고 지분을 공제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법이다. 여기도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현가란 단어가 없잖아요. 항상 현가 있어야 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셔야 돼요. 현재 가치로.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었나요?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시점이 서로 다른 장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맞죠? 시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면은 내년에 들어온 돈도 있고 후년에 들어온 돈도 있고 이렇게 시점이 다른 것들을 통일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차감한 현가, 현가 다 있죠.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게 순현가법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다 보시면 돼요. 순현가법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다. 그 다음에 3번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가법과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죠? 왜요?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모두 다 뭘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이거 빼기 하느냐 나누기 하느냐 밖에 없죠.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이 나누기 이 현재 가치 자체를 계산을 못해요. 현재 가치 자체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산정돼야 돼요. 둘 다. 더 그런 단점이 있고요.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수의 해 문제가 있어요. 또 이 내부 수익률법은.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에 5번에 현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순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넘어가시면은 저 뒤에 그 25번, 26번, 200페이지에 25번하고 202페이지에 26번이 단순 회수기간법이거든요. 26번을 보십시오. 26번에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하고 있죠. 단 현금 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A의 경우 먼저 볼까요? 지금 500이 나갑니다. 마이너스 500. 근데 그 500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는가 하면은 3년 걸리죠. 근데 이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냥 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는 3년, B는 4년, C는 2년 하고요. 2년 하면 500이잖아요. 2년 하고도 200 더 들어와야 되죠. 200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200은 3년째 반 들어오면 되니까 2년 6개월이에요. C는 2년 6개월. D는 3년 6개월이죠. E는 5년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수한 게 C죠, C. C는 2년 6개월 맞나요? C는 2년 6개월. D는 800 들어오려면은 300, 600, 600에다가 200 더 들어와야 되니까 3년 6개월 맞잖아요. 자, 그래서 C가 가장 우수한 놈인데, 이거 현가 회수기간 하면은 얘네들을 금액을 할인해야 된다고요. 현가 회수기간 하려면 이 100, 200, 200 이렇게 돼 있는 걸 전부 다 할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진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됐나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5번 187쪽에 5번에 5번 지문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이 3번이었고요.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분석 방법으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순형가법에 의할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극대화할 수 있잖아. 순형가법에 의할 때. 순형가법에 의할 때 항상 부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안의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업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사업기간 후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사업기간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들어오는 거는 초기에 들어오는 게 더 좋죠. 지난번에 혹시 이런 두 개 숫자 말씀 안 드렸나요? A는 6개월 뒤에 5천, 12개월 뒤에 7천 들어오고 B는 6개월 뒤에 7천, 12개월 뒤에 5천 들어오면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1년이면 동일해요. 이게 회계적으로는 동일해요. 근데 이 중에 뭐가 더 나은 놈이라고요? B가 더 나은 놈이라고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좋아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졌을 땐 B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 화폐 시간 가치를 안 따지는 회계적으로 봤을 땐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 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하는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똑같다 그랬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는 복수의 해 문제와 같습니다. 복수의 해 문제. 됐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 8번, 9번 중에서는 이제 7번, 9번을 보시면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7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자,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에요.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의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비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좀 계략적인 거예요. 근데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계략적인 분석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 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이 클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에 하며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벌써. 총 투자액하고 세전은 짝이 안 맞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려면은 총 투자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 이걸 보고도 지금 짝이 안 맞다는 거 지금 파악을 못하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세전, 세후는 반드시 지분 투자에 넣어야 되고 순소득, 총소득은 반드시 총투자액. 이게 노래를 불렀죠. 그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노래 불렀잖아요, 제가. 아무튼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이익률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는데 B도 1억 투자, A도 1억 투자예요. 둘 다 1억 투자할 때 여기도 20%, 여기도 20% 똑같이 20%. 회계적으로는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1번 보시면은 투자 대안 중 가장 높은 평균 이익률을 지닌 투자 대안이 가장 우월한 대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맞고요. 장부상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장부상의 이익을 보는 거죠.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내부 수익률도 동일하다. 이거 좀 전에 봤죠? 좀 전에 이런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누가 더 높다고요? B가 내부 수익률이 더 높다고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좋은 놈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졌을 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 12번을 보겠습니다. 11번에 비율분석법이죠.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맞죠? 1에 가까울수록 이 소리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이 소리가 뭐예요? 순영업 소득과 뭐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4천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도 4천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저놈이 언제 못 갚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할 거고,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드디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럴 거 아니에요.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둘 다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부도 나겠네, 손해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은 대부비율이란, 자, 대부비율, 융자비율, 저당비율 이거잖아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채무불이행 시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유효총소득을 해도 되고 가능총소득을 해도 되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하면 돼요. 맞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나왔습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한다. 맞잖아요. 둘 다 감당해야 돼요. 얘는. 그 값이 클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작아진다. 이게 틀렸죠? 채무불이행률이 클수록 당연히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 총소득의 비율을,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 맞죠?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의 역수입니다. 맞고요. 정답은 4번이고. 비율분석법 12번을 또 보겠습니다.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옳은 것을 찾는데요.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뭐로 나눠야 돼요? 위에 지금 11번에 3번에 보셨듯이 유효총소득으로 나누든가 또는 가능총소득으로 나눠야지 부동산 가치로 나누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총자가 나왔으면 뭐가 다 나와야 돼요? 총소득 다 나와야죠. 총소득. 총소득을 총투자액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순영소득이 총소득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뭔 소리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그럼 내 돈 투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소리는 부채 서비스액이 적은 상황이다 이 소리거든요. 일단 부채 감당률이 높다 이 소리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 높다 이 소리는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부채 서비스액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부채 서비스액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돈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남의 돈 사용이 많잖아요. 남의 돈 사용이 많은데 그 대가로 주는 게 순영업소득에서 크지 않아요. 순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 않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분 투자자는 적게 투자하고도 많은 것을 세전현금 수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다는 1보다 적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예, 틀렸습니다. 13번은 여러분 14번 14, 15, 16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5번 16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다음은 어림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소득 승수가 5. 이게 뭔 소리예요? 총소득 승수가 5라는 얘기는 총소득으로 5년 걸린다 이 소리예요. 총소득으로 5년 걸린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소득으로 5년 걸리고 근데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 이 말이에요. 총소득 2천만 원으로 5년 걸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이다. 맞죠? 투자액이 1억이라 이러면서 총투자액이. 총소득 승수가 5. 이 소리가 뭔 소리라고요? 총소득으로 5년 걸리는 상황에서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 투자액은 1억이래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요. 이런 거는 번역을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총소득 승수를 뭐로 번역을 해야 총소득으로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다 이렇게. 총소득 2천만 원으로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다.
다음에 2번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총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것도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총투자액과 세전은 짝이 안 맞죠.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눠야 되죠. 2번 틀렸고요. 종합환원율은 순소득승수 역수 맞죠? 이거 종합환원율은 순소득승수 역수. 그리고 세전현금수지승수 역수는 지분배당률.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따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순소득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투자액을 회수하는데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그죠? 순소득으로. 그 다음에 순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7번까지만 풀고요. 18번부터는 계산 문제인데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역수관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어요. 1번에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관계. 지분배당률과 세전현금수지승수 이거는 역수관계 맞죠? 이건 맞잖아요. 이거 세전승수와 지분배당률 이건 역수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특히 더 잘 기억하라 그랬죠.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저소득승수가 아니고 순소득승수의 역수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후수익률은 세후승수의 역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무 관계 없죠. 역수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대부비율하고 부채감당률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 계산 문제부터는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남았는데 다음 주 하면 되겠죠? 다음 주가 아니고 2주 뒤네요. 다음 주 휴가 기간 동안에 다음에 풀어오실 거는 금융론까지죠. 254쪽까지. 뭐 시간도 많은데 끝까지 다 풀어오시지요. 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휴가 동안에? 휴가 계획 없이 그냥 오로지 공부?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아무튼 2주 뒤가 되나요? 2주 뒤에는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에도 더우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더울 것 같아요. 그때도. 아무튼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